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법 기본 강의 끝나고 중급 강의 끝나고 이제 1회도 끝나고 2회도 끝나고 그죠? 이제 3회 독재인데 뭐 굳이 따지자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상급 강의쯤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 강의나 뭐 이제 중급 강의 하면서 OX 지문집 풀어드리면서 제일 좀 강조했던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출제자 머리 꼭대기 위해서 놀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여태까지 2회 독해서 쌓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객관식 연습하시면서 뭐 저는 이제 문제를 뭐 이제 그러니까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뭐 중요한 것도 뭐 이제 좀 체크해야 될 거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60페이지 정도씩 하루에 풀어오시면 될 거고요. 월수금 격일 강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출제자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객관식 강의하면서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의도라든지 그죠? 이런 거를 또 이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이제 함정을 파도 그냥 웃으면서 그죠? 실제 시험장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뭐 바로 가보시죠. 뭐 서로는 길게 할 거 없고. 자, 교재에 가시면 관습법 문제는 이제 좀 넘어가시면 되고. 관습법 문제는 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9번 한번 보시죠. 18쪽에 9번. 우리 이제 필요한 부분은 노트 필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인쇄물로 이렇게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단톡방이나 뭐 이렇게 그 카톡으로도 올려드리니까, 파일 자체를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트 1쪽을 보시면, 뭐 이제 많이 그려본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습법의 요건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물론 이제 소극적 요건으로서 뭐 전체 법질서에 뭐 헌법이나 전체 법질서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도 있지만 뭐 그걸 이제 제껴두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지.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그러는 관습법을 인정하는 이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판례들에 의해서 이제 관습법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관습법이 과연 성립할 때는 언제냐? 이때부터 성립하는 거냐? 아니면 소급해갖고 이제 이때부터 성립하는 거냐인데 정답 알고 계시죠? 그죠? 이때가 아니라 이때다. 그죠? 소급한다. 그죠? 왜? 성립 요건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니까 성립 요건 갖춰지는 순간 이미 관습법 성립한 거예요. 그죠? 다만 나중에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로 확인을 해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립한 거는 이미 이 시점에 성립해 있다. 그죠? 그게 이제 9번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부터 관습법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법적 확신은 어느 때로 소급해갖고 이때부터 이제 관습법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19쪽에 11-1, 2번은 이거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이제 관습법은 법으로 격상됐으니까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관습은 아직 법이 안 됐으니까 이제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변론주의에 따라서 이제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되고, 그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11-1번 보시면 법원은 관습법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 없어도 관습법은 직권으로 확정이 된다. 맞다. 그죠? 다시 2번.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처럼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므로 당사자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에서 판단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된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뭐 관습법은 뭐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시고 넘어가서 21쪽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하시면서 이제 OX 지문집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그 OX 지문집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지문화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포인트 객관식 문제 좀 풀어보시면 뭐 양이 두껍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내용이면 다 이제 지문화돼 갖고 여러분 연습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충 지문이라고 넣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보충 지문은 이제 다른 기출문제, 이제 변호사, 변리사 이외에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들 이렇게 이제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변리사, 변호사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제 중복 지문이 많아서 이제 문제를 지워야 되는데 지문이 남는다 그런 거는 여기다 좀 끼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보충 지문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풀어주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사나 노무사 이런 그 시험들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출제 기관이 갖고요. 그래서 주로 조문을 갖다가 좀 비트는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조문을 좀 연습하는 데 도움은 좀 된다. 그죠? 이런 생각 가지고 보시면은 그런 좀 나을 거예요. 좀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그죠? 그러고 이제 생각해주고, 첫날이니까 잔소리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회독, 2회독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OX 지문집 벌써 2회독 됐잖아요. 이 포인트 객관식의 한 반 정도가 그 OX 지문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인트 객관식 보지만 이미 반 정도는 다 봐둔 거예요. 그죠? 다만 요 문제집에는 OX 지문 형태가 아니라 이제 1, 2, 3, 4, 5번 이렇게 문제 형태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이미 2번 이상씩 본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보고 뭐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답 노트 만드니까 노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수험생이 되면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언제나 시간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OX 이제 문제집 풀고 나서 오답 노트를 따로 정리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 문제집 푸시면서 내가 이거는 뭐 OX 지문집 풀 때도 맞췄고 그래서 한 2-3번 이상 맞췄다 그러면 다 지워버리세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맨날 말씀드린 내용인데 과감히 지우시고 나중에 막판이 되면은 이 문제집 한 1280페이지 되는 게 한 500페이지 이하로 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판에 보지, 안 그러면 막판에 못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 놓으시고 막판에는 틀린 것만 마치 책 자체를 그냥 오답 노트처럼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지워 놓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합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제 21쪽에 4-1, 2번 보시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 붙이지 못한다. 우리 뭐 조건과 기한을 친하지 않은 행위의 단독행위 대표자예요. 형성권 행사가 단독행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죠? 뭐 기본적으로 맞는 조문이고. 자, 그런데 그 예외가 다시 2번이죠. 형성권 행사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원칙이지만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해제도 형성권 행사고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네. 다만 계약의 정지 조건부 해제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걸 조건으로 이제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정지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고, 이거는 상대방을 불리하는 게, 이 조건 성취 여부 자체가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 지문에서는 그 쟁점을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이게 뭐 정지 조건부 해제냐, 해제 조건부 해제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지문 나올 때 또 볼게요. 그죠? 여기서는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그죠? 조건 붙일 수 있다. 그걸 중심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그죠? 이 지문은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겁니다. 나중에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밑에 21쪽에 8번에 2번 지문 보시면, 21쪽에 8번에 2번 지문 보시면, 근보증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근보증 지위에 변화가 있으면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해지가 인정되지만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본서 교재에서는 채무액이 처음부터 이제 불특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정변경 해지가 가능하고, 그죠? 처음부터 이제 확정 채무였다. 그러면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2번 지문은 취지는 비슷한데, 그죠? 살짝 다른 게 처음에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채무였다가 나중에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르지만 취지는 똑같으니까 이제 맞는 지문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제 확정되지 않고 있다가도 나중에 채무액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보증계약 사정 변경에는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요거 이제 챙겨 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다 배웠지만 살짝 좀 다른 그런 이제 내용이었는데 취지는 똑같다. 그죠? 이런 거 체크해 드린다. 그죠? 객관식 강의에서. 그다음에 이제 22쪽 가셔서 보충 지문 한번 보시면 이거 이제 실제 사례가 이거예요. 보시면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충 지문 같은 것도 이제 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이제 봐주세요. 좀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가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으면 지워버리시고, 이건 좀 체크해야겠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충 지문.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 간격이나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된 자였는데, 그죠? 나중에 퇴사했는데, 나중에 회사의 구상검사가 확정된 후에도, 그 이후에도 사정 변경으로 해직권을 행사할 수 있냐?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있다 틀렸다. 되셨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이렇게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튀어나가는 판례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이거 이제 문제집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쪽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이를 신뢰할 권리자가 그로부터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그러면 채무자는 시효 완성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밑에도 보충 지문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노트 1쪽에 보시면, 노트 1쪽에 세 번째 도해를 보시면,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 다 보여드린 사례긴 한데, 좀 아셔야지, 그래도. 자, 이제 그 공무원이죠. 공무원 의리. 사실은 이제 상급 군인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군대를 가니까 이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했다 뭐 이제 뭐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뭐 정확히는 갑의 유족들이겠죠. 그죠? 갑의 유족들이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자, 우리 국가배상법은 여러분 법조경합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불법행위, 공무원이 불법행위라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경합이니까 이제 민법상 불법행위 적용 안 되고 국가배상법만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다.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혹행위 있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런데 이제 국가가 이제 돈 주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은폐해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은폐. 의뢰 가혹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국가는 이제 숨기고 마치 그냥 갑이 자기가 스스로 적응을 못해서 그냥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이렇게 은폐를 합니다. 조작이 조작.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유족들은 손해배상 조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죠? 소멸시효 시간 경과에서 이제 완성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상이 규명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이 이제서야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배상 청구하니까 국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안하긴 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돈을 못 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항변권의 원형도 이제 권리 행사니까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지금 이제 문제가 이 지문들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이 돼갖고 이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막으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 전제가 청구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제 진상이 규명돼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죠? 상당한 기간 내.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이걸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이 이제 권리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판례는 상당한 기간이라 그랬다가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이제 행사해야 된다 그랬고 시효 정지에 준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6666일이니까 우리는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 기간을 좀 연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연장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766조 1항이 정하고 있는 안날로부터 3년, 그죠? 이 기간을 넘길 수는 없다. 뭐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4번 질문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로 보여서 이를 신뢰 권리자가 그로부터 자 시효 정지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이거는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 남용이 되니까 채무자는 시효 완성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밑에 이제 그 동종 지문들 보시면. 밑에 23쪽에 보충 지문 1번도 보시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권리자라고 신뢰했다면 그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여뿐만 아니라 또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에도 그래도 완성주장 허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당 기간 내 권리행사한 경우에만 그 소멸시 완성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면 이제 시완성주장이 허용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넘어와서 24쪽의 보충지문 2번도 채권자에게 권리행사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그런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니까 그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권리 행사해야만 그래야 이제 채무자의 소멸시 완성한 변 조치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들이 줄줄 나오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또 10번에 니은번 보시면 24쪽 10번에 니은번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요 사례라도 연결해서 볼게요. 이제 노트 1쪽에 바로 밑에 도인데 갑이 이제 피해자였고요. 을이 이제 국가였고, 그냥 여기가 국가였고, 여기 이제 을이 그 상급 군인 공무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얘가 이제 배상 청구를 하고, 가장 원칙으로 가볼게요. 가장 원칙으로 가보면 피해자가 이렇게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서 국가에서 배상 청구해서 국가가 배상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나중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또 규정이 있어요. 그죠? 왜? 얘가 잘못해서 국가가 돈을 줬으니까 당연히 돈 주고 나면은 공무원한테 야, 네 잘못으로 내가 돈 줬으니까 구상해라 이러고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요 이제 그 은폐 사건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을 하긴 했는데 왜 지급했냐 보니까 이게 소멸시 완성주장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은폐를 했기 때문에 조작을 하고 사건 조작하고 은폐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 주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권리남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야, 국가야. 네가 만약에 은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은폐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권리남용을 안 했으면 그러면 어차피 소멸시 완성돼서 안 줘도 되는 건데 네가 은폐해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준 거라 인과관계가 끊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때는 이제 예외를 인정해갖고 국가가 은폐 등으로 소멸시 주장이 권리남용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을이 잘못했다 지급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은폐해갖고 그래서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잘 생각하셔야죠. 그죠? 1단계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은폐 등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구상권 행사 이런 거 못한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또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국가가 은폐하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혼자서 은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이 막 뭐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해서 을도 이 은폐 행위에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짜고서 마치 그냥 이 사람이 가혹행위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그냥 이러고 자살한 것처럼 그죠? 이렇게 꾸몄다. 그죠? 그러면 을이 은폐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또 구상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때는 3단계로 가서 또 이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물어보는 걸 잘 보고 풀어주셔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제 지문을 보시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소멸시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 완성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상 책임을 이해한 경우라면 이때는 또 이제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하는 게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가 뛰어넘었는데 중간을 보시면 자, 국가가 사건의 은폐, 조작 등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러한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3단계는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하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가능하다. 실시가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틀렸고. 자, 이렇게 이제 은폐 사건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또 이제 쭉 넘어가시고. 이번에는 27쪽에 14번에 1번 한번 보시죠.
27쪽에 14번에 1번 보시면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네. 사적 자치잖아요. 그죠? 지들끼리 계약해갖고 액수물건 팔고 100만 원 받겠다는데 법원이 나서갖고 야, 너 100만 원 주지 말고 60만 원만 줘라. 그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반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판례는 신의칙상 예외를 인정하죠. 그죠? 요건 이제 해설 좀 가보십시다. 그래서 넘어가서 28쪽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친이익과 같은 일반 원칙에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때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허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본 건데, 그 밑에 이제 보충지문 2022년 법원행시 지문이 있는데, 이건 뭐 좀 법원행시 지문의 특징이에요. 그냥 판례 그대로 내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무지하게 긴데, 우리 시험에서 뭐 이렇게 긴 지문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일단, 이 22년 법원행시 지문을 좀 볼 건데, 이 지문 말고, 먼저 밑에 판례 원문을 먼저 좀 읽어봅시다. 그래서, 예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조금 밑에 이제 해설 좀 보시면,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해서 이건 뭐 기본서에도 있는 판례예요. 그죠? 변호사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민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 사례였어요. 그죠? 우리 성공 보수 약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줄줄이 나와야지. 자, 성공 보수 약정이면 민사 사건에 관한 거는 허용이 됩니다. 그죠? 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103조 위반이죠. 그죠? 잘 하신다.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여기 이제 민사사건에서 이제 성공보수금 약정이었는데, 아래 밑줄,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 측의 원칙이나 형평의 반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을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변호사 사무를 갖다가, 그러니까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야, 이거 이기면 그냥 10억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당이 과다하면 법원이 이게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성공보수 약정 5억 원 이렇게 깎을 수도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밑줄을 안 꺼했지만 이러한 보수 청구에 제한 어디까지나 계약자의 원칙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되고 그냥 왜 깎는지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되고 이런 법리는 뭐 대법원이 오랜 시간 걸쳐 발전을 시켜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타당성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즉 예외적으로는 감액, 감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위에 보충 지문이 있는데 그 위에 보충 지문은 이 판결의 소수 의견이었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걸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지문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자, 보충 지문 읽어보시면 자, 변호사 소송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해서 변호사 의뢰인 사이 약정이 있으면은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그죠? 약정이니까. 근데 자, 신의칙과 관련해서는 뭐 민법 2조가 있고 뭐 2항에서 권리 남용하지 못하고 규정한다. 근데 자, 이를 법률행위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 2조는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소수의견. 우리 판례는 지금 다수의견은 지금 읽어봤듯이 신의칙이나 형평관념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인정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이제 감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위에 문구는 이건 아예 형평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개결된 책을 부유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수의견 틀린 지문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거 좀 하나 챙겨두세요. 그죠? 그래서 밑에 신의칙과 형평관념도 일반 원칙에서 개별 약정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신의칙이나 형평관념을 근거해서 당사자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에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해서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 다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되셨죠? 그죠? 요거 하나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 그죠? 뭐 예외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이제 감축이 인정되는 건 잘 아시죠? 그죠? 됐고 이제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31쪽에 20-1, 2번 볼게요. 31쪽에 20-1, 2번인데 보시면 자, 이 사례 보자마자 이제 무슨 뭐 여러분들 뭐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실 텐데
또 이제 또 칠판 좀 보시죠. 노트 1쪽에 이제 맨 밑에 있는 도입니다. 노트 1쪽에 맨 밑에 있는 도입. 을이 이제 임대인 X 건물 소유자였고요. 이제 갑에게 이제 임대를 해줬고, 그래서 임차인이고, 대항력까지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병은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돈 빌리러 갔는데 병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담보물 뭐 있냐? 그랬더니, 나 X 건물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병은행이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도 띄워보고 이제 이 안에 누가 사는지 다 확인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직원을 보내서 건물 등기부 띄워봤더니 을이 소유자인데 그 안에 을이 아니라 갑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은행은 딱 느낌이 오죠. 임차인 들어있구나.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얘한테 보증금 좀 줬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 경매되면은 임차인이 제일 먼저 우선 변제 받아가고 내가 나중에 받아가겠구나. 그죠? 그럼 돈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 불쌍한 갑을 찾아가갖고, 야, 임차인아, 너 이제 은행에서 조사로 이제 인원이 나올 건데, 너는 임대차가 아니라 할 건데,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요거를 좀 확인서를 좀 써줘라. 다른 표현으로는 뭐 이제 각서 이런 거죠. 나는 을로부터 보증금 받을 게 없고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서를 써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요즘은 사실 말 좀 안 먹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 건물주문은 이제 뭐, 우리 요즘 흔히 표현한 갑을 관계. 그죠? 우위에 있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강자, 약자 이런 관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써줬다. 그죠? 그럼 이제 병은 이걸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은행이 이제 하도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뭐 경매를 신청하고 뭐 이제 경매가 실행되고 있다. 그죠? 그랬더니 이제 갑이 나타나갖고 뭐 한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정확히 그리자. 이게 경매가 되겠죠. 그죠? 경매가 되면 이 적이라는 경락인이 날 것이고 정확한 의미는 이제 매수인이죠. 그죠? 경락인이 나와서 이제 매각대금을 낼 겁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매각대금은 저당권자한테 우선 변제되고 남은 게 이제 채무자한테 갈 텐데, 그죠? 남은 게 채무자한테 갈 때, 갑자기 이제 갑이 나타나서 여기다 대고 이제 요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각대금이 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보증금 먼저 내놓으라고. 그럼 이제 병이 황당한 것이, 무상거주 확인서에 보증금 받을 거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보증금 배당 요구해서 먼저 달라고 그러면, 그죠? 나는 뭐가 되냐,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준 행위가 선행행위. 그 다음에 나중에 배당 요구하는 행위가 후행행위. 그죠? 그러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금반원의 원칙에 따라서 갑의 배당 요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는 거죠. 배당 요구할 수 없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모순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각서를 써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그나마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체크해야죠. 그죠?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갑이 배당 요구한 사건인데 이 배당 요구한 사건은 먼저 배당 요구해서 얘가 먼저 배당 받아가면 얘가 손해를 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갑이 이쪽으로 각서 써줬고, 나중에 배당 요구하는 것도 이쪽으로 손해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판례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적으로 대항력 주장. 이제는 뭐 여러분 뭐 중국 강의 뭐 다 들었으니까 이거 경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재주의 뭐 인수주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임차권인데 대항력인의 임차권이 아직 보증금 다 못 받았다 그러면 경매됐다고 그래서 임차권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한다. 그죠?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또 임차권을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임차권을 소멸 안 하니까 기껏 매각대금 다 내고 들어와도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인도 청구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대항력 주장하면은 나 못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건 매각대금 기껏 내놓고도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또 이거 처음에 무상고지 확인서 써준 거 선행행위고 나중에 대항력 주장하는 거 이거 후행행위인데, 그죠? 이거 또 무슨 된다는 거죠? 무슨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쟁점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무상고지 확인서 어쪽으로 써줘? 이쪽으로 써주잖아요. 병 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써주고 대항력 주장 누구한테요? 정 쪽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상고지 확인서 얘한테만 써줬는데 그럼 얘한테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도 선행행위 후행행위 무슨 되니까 이것도 이제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 신의 측에 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하고, 매각대금 납부한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력 주장하는 것도 신의 측에 반하고 반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사례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지문 한 번씩 보시죠. 20-1번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을 가진 갑이 임차인 의뢰 부탁으로 주택에 안에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 병이 경매절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갑에게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사건을 쉬었던 게 이 사람도 병이고 이 사람도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경매 신청한 사람이 이때는 뭐 은행이 아니겠지.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샀으니까 병한테 선행행위하고 병한테 후행행위 대항력 주장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해서 인도 청구했을 때 갑은 자기가 각서를 써준 병에게 임차권의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이거는 무슨 행위니까 안 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죠? 이제 다시 2번도 보시면 똑같은 사례죠. 병에게 임차권 없는 각서를 써줬다 해서 그 경매절에서 갑이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존재를 주면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죠? 근데 신의 측에 반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우리 판례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다, 그죠?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순이다, 그죠? 그래서 요 20-1번은 1번, 2번은 병에게 각서 또는 뭐 이런 거 써주고 병에게 주장 못하는다는 얘기고, 그죠?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32쪽에 보시면 21번 보시면, 자, 주택경매 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 우선하는 주택권 임차인의 권리 인권및 배당 요구를 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작성해준 무상고지 확인서를 해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받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여기서는 이제 정이겠지. 이 매수인 정에게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되셨죠, 그죠? 이것도 신의 측에 반한다. 되셨죠, 그죠? 그러면 20-1, 2번, 21번 전부 다 정리가 되셨죠, 그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2쪽 보실게요. 32쪽 24번 보실게요. 32쪽 24번. 자, 이거 뭐 너무나, 그러니까 잘 아시는 판례가 이제 위에 23-1, 2번인데, 이것도 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23-1, 2번을 먼저 읽어보시면,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의 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신의칙이나 근반 원칙에 대해서 권리나 뭐에 대해서 허용될 수 없다. 다 틀렸잖아요, 그죠? 여기다 쓸게요. 지문 무지하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강행법규하고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한능력자보. 이 제한능력자보도 강행법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보다 신의칙보다 우선하다. 그러니까 이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 강행법규에서는 신의칙이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지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 제공에 무효라고 주장. 사립학교다. 예컨대 뭐 X부동산 담보 제공했다. 여러분, 예컨대 학교 건물 담보 제공했다가 나중에 경매당해서 학교 건물 날라가 버리면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갑이, 그죠? 사립학교 이거 위반이나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고 무효 주장하면, 아니 사실 자기가 돈 빌리고 담보 제공해놓고 이거 무효 주장하면 돈을 빌릴 거 다 보고 빌리고, 그죠? 이거 무효 주장해갖고 나 이거 저당권 무효다 말소해라 돈 못 갚겠다 이러고 있으면 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 선행이고 이제 무효 주장 후행이고 둘이 모순이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모순이 되는 건 맞지만 이럴 때
무효주장을 못하게 해버리면 이게 당연히 유효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런 거 못하게 막자는 강행법규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강행법규는 신의 측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의 측을 아예 적용을 안 한다. 무슨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이 무효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나 잘하시고, 그죠? 우리 지문에도 나왔지만 그 토지거래허가 무효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투자 수익보장 약정 사건도 있었고, 그죠? 그 얘기도 사실 사립학교니까 좀 덜 얄미운데, 우리 보험회사 같으면 매우 얄밉잖아요. 보험회사가 아니라 이제 증권회사. 증권회사가 투자 수익 보장 약정해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수익 보장 약정 이렇게 쓸 거예요. 수익 보장, 투자 수익 보장 약정해갖고 고객을 꼬셔놓은 다음에 기껏 체결해놓고 나중에 나 손해봤으니까 수익 보장해줘라 그랬더니 갑자기 야 이거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그러면서 무효주장하면서 수익 보장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무지하게 얄밉죠. 그죠? 무슨 행위 맞아요. 그죠? 하지만 그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위해서 이거는 신의 적용 안 된다 그러고 무효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 우리 밑에 24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33쪽 위쪽에 손가락 표시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 사례가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사례 내용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이 사례는 너무 특이한 사례여갖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번엔 무슨 사건이냐? 의료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을 지자체에 지상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당인데 여기다가 이제 을에게 이제 지상권 설정해주고 을이 건물 신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였냐면, 지자체는 공익을 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 마음대로 안 쓰고 이거를 병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건물 신축하고 갑하고 이제 의료 약정을 맺어갖고 이 약정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했고 자그마치 35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의료법인 이렇게 지자한테 지상권 설정해 준 게 요거 자체가 또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거예요. 의료법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무슨 법인지 우리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되는데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갑법인이 이제 이 지자체를 상대로 나중에 이제 지상권 말소 청구, 이거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 청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설정해 줄 때는 언제고? 선행이. 갑자기 말소 청구한다, 후행이. 그럼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신의 측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신의 측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원래대로 판례대로라면, 이 사례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 사례니까 신의 측 아예 적용 안 되고 그냥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그냥 말소 청구, 무효 주장에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판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강행법규가 신의 측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 그거랑 반대되는 예외 판례라면 예외 판례. 그죠? 이때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지만 이때는 신의 측을 적용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모순돼서 이 갑의료법인의 지상권 말소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건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표시 보시면 갑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인 토지의 을 지자체가 건물 신축했고 갑법인은 을 지자체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줬는데 갑법인이 을 지자체와 위탁 명령을 체결한 다음에 이 건물에서 약 35년간 계속해서 병원 운영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지상권 설정해갖고 누가 썼어요? 을이 건물 신축했지만 갑이 썼어요. 35년 동안 지가 썼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말소 청구 무효 주장한다? 이거는 아무리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결과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의료법에서 정한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서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는 신의 측에 위배돼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그죠? 거의 최초예요. 이렇게 인정한 게. 그죠? 그러니까 강행법규 영역에서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외적으로 이게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2쪽에 이제 해설 지문을 해설 판례 원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32쪽 맨 밑에 해설 보시면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에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권리 행사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제 끊어주시고 이제 중요한 편은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의료기관 유사례가 그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요거는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 보시면 2022년 공인노무사에 제일 먼저 출제가 됐는데 이 판례가 근데 지문만 바꿔갖고는 좀 사실 잘 안 드러나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24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가 위반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근데 이 지문처럼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요건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공인 노무사 시험에 갖고 이제 지문을 짧게 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는 그래도 밑에 이 표현 뭐 강행 중기 수용성에도 불구하고 뭐 신의칙을 우선해서 적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런 걸 좀 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 이제 좀 보시면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그죠? 강행법규 위반 무효지만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요거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나올만 하잖아, 이거는, 그죠? 이미 공인 노무사 시험에 먼저 간단한 지문이지만 일단 먼저 떴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존 판례만 알고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드디어 신의칙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되셨죠, 그죠? 물론 그 조건은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해서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돼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리고 요 의료법의 사례가 그랬다 이거예요. 되셨죠? 그죠? 됐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쪽에 31번 보시면. 이거는 사실 뭐 교재에서는 임대차 쪽에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보시죠. 임대차 사례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른바 차임 불증액 특약이다. 그죠? 여러분, 차임 불감액 특약은 그냥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차임 불감액 특약은 당연히 이제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이제 임차인이 그냥 보호가 되는데 차임 불증액의 특약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보니까 이게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차임 불증액 약정해놔버리면 아무리 사정 변경돼도 증액 못하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신의칙. 특히 사정병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조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병이 있다고 보여준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불증액 특약에도 불구하고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요거는 신의칙에 의해서 우리 판례가 인정해줬다.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쪽에 34-2번 보시죠. 34-2번인데 우리 뭐 익숙한 거니까 다시 1번 질문부터 먼저 보시죠.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병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해지할 수 없죠. 그죠? 이 예외 사유 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일단 기초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했다 그러면 이제 해지 안 돼. 사정 변경이 해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또 이제 해지 안 되고요. 또 세 번째 당사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도 이것도 사정 변경 원칙에 사정이 포함되지 않대요. 세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밑에 해설에는 뭐 밑줄은 안 쳐 있지만 그 세 가지 사유 있습니다. 그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번 지문인데, 지문 먼저 읽어보시면,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의 체결시와 이행시사의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 인정되면, 바로 사정병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제랑 해지는 잘 아실 거죠, 이제. 일시적 계약이면 해제, 계속적 계약이면 해제. 그러면, 자,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지, 그죠? 왜? 이게 계속적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 시하고, 그죠? 지금 지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그죠?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 그죠? 이행 시. 간극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얼마든지 사정 변경 생길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적 계약은 체결하자마자 일시적으로 성립되는데, 그죠? 간격이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정 변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요것만 인정하면 당연히 사정 변경이 인정되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해제해서 뭐 이거 조금 전에 봤지만 뭐 1, 2, 3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 뭐 해제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요런 요건들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이제 밑에 해설 밑줄 친 부분이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밑에서 네 줄만 읽어볼게요.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맞아요. 그죠? 분명히 계속적 계약 쪽이 사정 변경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래쪽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 즉 사정 변경에서 해제에서 필요한 요건을 해제에서도 필요하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 지문 다시 가보시면, 뭐, 체결시와 이행시 사이에 간극이 크고, 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요것만 인정되면, 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 해제에서 요구했던 요건들을 모두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 34-2번 지문도 여기 이제 법무사 시험에서만 나왔고, 이제, 그랬으니까 요쪽 하나 체크해 두세요.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5쪽에 35번, 36번 일단 요거 좀 볼게요. 35번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임원이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제3자 계약서 거래소 관계나 회사점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나중에 퇴직해서 뭐 이제 떠났다 그러면 사정변경이니까 이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뭐 이제 막 특정 채무였다 그러면 이제 해지 안 된다 뭐 이런 걸 봤는데 그냥 뭐 이제 불특정 채무였다 그러면 이제 사정 변경 승인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36번. 아까 그 변호사 보수약 정도 이제 합리적 이유 있으면은 감액이 가능했듯이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6번 보시면 계속적 보증에서 신의 측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지문의 키워드는 제한이에요. 제한. 그죠? 제한. 그러니까 이제 해지해버리는 건 그냥 그러니까 위에 35번 지문처럼 해지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인정돼 왔는데 해지를 안 하고 그냥 금액만 줄일 수도 있나?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판례가 그거까지 인정을 해준 겁니다. 물론, 예외적, 사적 자치니까 이제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6번도 예외적으로라면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요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지도 할 수 있고,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제한도 가능하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36쪽인데, 36쪽부터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